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는 차이와 공동체의 접점을 모색하는 연구들 중에 특히 차이에 좀 주목하고 있는데요. 특히 프랑스 현대 철학자들 중에서 차이를 중심적으로 사유한 메를로퐁띠, 들레즈, 데리다의 어떤 차이 개념들을 특히 그들의 예술론 속에서 구체적인 작동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그를 통해 어떤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의 어떤 방향성을 모색하는 그 연구가 되도록 글을 썼습니다. 내용이 좀 많아서 제가 좀 줄을 쳐놨는데요. 줄친 부분도 일부는 좀 건너뛸 필요가 있어서 너무 많은 내용을 써서 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는 비단 현대를 날카롭게 특징짓는 하나의 개념일 뿐만 아니라 서양 철학사 전체를 횡단하는 개념이다. 본 연구는 현대 프랑스 철학사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변주되면서 현대적 사회를 특징짓는 주요한 개념이 된 차이 개념이 차이를 사유한 대표적인 철학자들인 메를로퐁띠, 데리다, 들레즈의 예술론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작동하는 차이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메를로퐁띠는 표면적으로 이분법적 사유와 데르다는 로고스 중심주의와 들레즈는 재현주의와 대결하고 있지만 이들은 공히 플라톤 이래 서양 사상사의 주류를 이룬 동일성 사유의 동일성 사유와 지식에 대한 토대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공통된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이들 세 철학자들은 각기 고유한 예술론을 통해 차이의 실천적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들이 주목한 예술의 힘은 우리의 일상적 세속적 삶으로부터 간극을 벌려내고 차이화하는 선을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것으로 기술된다. 나아가 이들은 차이로서 예술에 대한 사유를 통해 역으로 철학의 새로운 개념을 창안하고 플라톤 이후 지속되어 온 철학과 예술의 오랜 위계를 전복시킨다. 그다음 두 페이지 넘어가서 제가 이제 여기 들어가며와 2장에서는 차이가 그동안 서양 철학사의 궤적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문제되어 왔지만 그동안 동일성의 자기 전개를 매개하는 부차적 자리에 위치해 있었고 그와 달리 프랑스 현대 철학자들은 차이를 사유의 중심 범주로 전면화하고 있고 이 세 철학자들이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좀 적어봤고요. 그래서 결국 이들에게 차이가 동일성의 반립으로서의 차이가 아니라 오히려 동일성, 존재, 일자를 생산하는 힘과 생성의 원리라는 점, 즉 발생적 원리라는 점에 주목해서 이들이 차이를 전개하고 있다는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2장 메를로퐁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의 1절은 예술가의 회의, 해체적 주체성, 발생적 질서, 창조적 반복으로서의 자유로 메를로퐁띠의 첫 번째 예술론인 세잔의 회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8페이지 줄친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메를로퐁띠는 세잔이라는 한 화가의 세계에 대한 태도로서의 회의에 주목하면서 글을 시작한다. 화가의 끊임없는 회의는 절대적 확실성으로서 자명성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의 데카르트적 회의와 대척점에 놓인다. 자연이 행한 걸작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세잔은 자연의 무한한 다양성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 다음 문단 읽겠습니다. 이처럼 세계가 주체와 계속되는 교호작용 속에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으로 현출한다고 할 때 주체의 회의는 극복되어야 할 것이기는커녕 사태 자체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해체적 주체성 그 자체의 존재 방식이 된다. 메를로퐁띠는 지각의 현상학에서 후설의 어떤 내적 시간의 의식으로서의 종합 행위로서의 시간성을 오히려 탈자성으로 규명한 바 있다. 우리에게 현재가 단순히 연속적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현재로 분화하고 그에 따라 지나간 과거들이 차례로 파열하고 해체하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시간성은 차이나는 것들을 하나로 고정시키는 종합 행위이기는커녕 자기 밖으로의 일반적인 탈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메를로퐁띠는 지각현상학에서 철학적 사유를 통해 해명한 이러한 해체적 주체성을 세잔의 회의에서 한 예술가의 치열한 자기 해체적 몸짓으로 가시화시킨다. 그런데 세잔에게서 해체적 주체성은 급기야 자기 자신의 의식으로부터 멀어져 풍경의 의식이 되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게 된다. 이미지를 하나 보시면 이것이 이제 시간성의 도표인데요. 후설의 시간 의식의 현상학에서 나온 부분이고 특히 여기 시간이 이렇게 ABC로 움직일 때 과거가 현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침전되어서 예를 들어 제가 지금 C점에 있다면 이렇게 깊은 과거의 지평을 모두 잡고 있다. 종합하는 행위로서 어떤 시간 의식을 설명했다면 메를로퐁띠는 이 도식을 오히려 이렇게 터짐과 해체. 나는 이 시간에 있지만 동시에 오늘 아침이나 1년 전이나
어린아이 시절까지 다 잡고 있고 미래로도 이렇게 해체되고 있다. 이런 해체로 가져가는 부분을 가져와 봤고요. 그다음에 동시적으로 이제 그 공간의 지평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이미지를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가 이 이미지를 입체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사진기처럼 앞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관점 속에서 서실점으로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사방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모서리 부분을 보면 좀 따가운 느낌이 들 수도 있겠죠. 절벽에서도 이제 올라가는 느낌도 받고,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물은 수많은 그 관점 속에서 침투되어서 보여지기 때문에 무수한 아득한 깊이를 갖게 된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10페이지 읽겠습니다. 풍경 앞에선 예술가는 풍경이 내 안에서 스스로 사유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스스로를 해체하게 된다. 이것은 예술가가 구현하고자 했던 자연이 어떤 대상과 같은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긴박한 교차 상태의 다름 아님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연과 인간의 교차요, 인간성의 해체는 모종의 질서를 통해 나타난다. 세자는 자신이 하나의 논리적 시각이 되고자 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여기서 논리는 곧 주체와 세계의 기묘한 얽힘 속에 나타나는 감각의 논리, 다시 말해 끊임없이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질서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 질서를 구현하는 방법이 크게 세잔의 체험된 원근법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잘 알려진 그림이긴 한데 이 그림 속에서 우리가 마치 사진기처럼 본다면 이게 이렇게 납작하게 나타났을 텐데 좀 더 둥글게, 우리는 약간 위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는 그런 부분들이 묘사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잔이 구현한 감각의 발생적 질서는 체험된 원근법으로 나타난다. 구체적 시공에 자리한 우리의 몸은 필연적으로 대상들과 어떤 구체적 관계 속에 놓이게 되고, 세계를 지각함에 있어 자신 안에 공고히 자리한 채 사물에 가닿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물에 거주하듯 수많은 의미 있는 관점들을 통해 사물에 가닿는다. 하늘의 푸르름을 지각하기 위해 나는 하늘에 빠져들어 그 지푸름에 도취되어야 하며, 깎아지는 절벽을 지각하기 위해 나는 절벽을 기어오르는 누군가의 아찔함에 감성에 닿아야 한다. 매끄러운 컵의 둥근 표면을 지각할 때 나는 컵의 옆면과 뒷면까지 훑어볼 자세를 갖춘다. 또한 서늘한 가을날 떨어지는 불굴 잎새를 바라볼 때 우리는 뜨거운 여름날 한창 지풀었을 그것의 또 다른 시간의 두께와 함께만 그렇게 할 수 있으며, 한겨울의 혹독한 추위의 매서운 풍경은 다른 계절의 온기의 지각을 옷의 안감처럼 덧대고서만 오롯이 지각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드러나는 가시적 사물은 사실상 역동적으로 변주하는 수많은 수공의 지평의 망 속에 순간적으로 맺힌 차이와의 결정처럼 존재한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하나의 대상처럼 다가왔던 무언가는 사실상 무수한 공간 지평과 시간 지평의 망의 얽힘 속에 떠오른 것이다. 그렇다면 대상의 동일성이란 사실상 이러한 무수한 이미들의 망들의 얽힘, 곧 차이들의 결과들로서 차이 이후에 도출된 것일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색채 변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의 윤곽선이 이렇게 매끄럽게 이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진짜 경험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사과 하나도 수많은 사방의 지평에서 바라보고 수많은 시간 속에서 바라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윤곽선이라는 것은 어떤 관념적 경계에 불과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세잔이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윤곽선을 차리지 않고 깊이 속에 침잠하는 방식의 색채 변조를 표현했다라는 부분을 적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1페이지 2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를로뽕띠는 이처럼 신체적 주체에게 드러난 깊이로서의 현상에 주목하던 현상학적 시기를 지나면서부터 존재의 발생적 차원에 한층 더 집중하게 된다. 메를로뽕띠 사유의 존재론적 전환 과정에는 소시르의 언어학 및 구조주의를 비판적으로 독해하는 작업이 중요한 계기를 이룬다. 실제로 메를로뽕띠는 당대 소시르의 언어학에 주목한 최초의 철학자이기도 했다. 현상화 시기에 신체적 주체의 문제에 천착하던 메를로뽕띠는 이후 구조주의적 언어학의 성과를 예술론에 적용한 간접적인 언어를 집필한다. 여기서 그는 소시르의 언어학을 경유하여 언어 문제를 집중 해명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구조주의적 언어학을 넘어 의미의 불투명한 발생적 지대를 탐색하는 후기 구조주의적 사유의 맹활을 드러내 보인다. 이 과정은 특히 이제 랑그바룰 이분법을 넘어서서 빠롤이라는 어떤 발화 행위에 주목하면서 시작됩니다. 그 다음 문단 읽겠습니다. 우리는 표현 행위를 함에 있어 사유 속에 완성된 의미를 언어라는 수단을 통해 전달하지 않는다. 우리의 구체적 발화 행위에 주목해보면 발화 이전의 순수한 의미는 존재하지 않으며, 언어는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발생적이고 생성적인 존재 그 자체가 된다. 우리의 창조적 언어 행위에서 우리의 빠룰은 의미하고자 하는 의도주의를 더듬는 방식으로, 다시 말해 무수한 기호들의 상호 변별적 차이들의 망을 측면적으로 더듬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메를로뽕띠는 스탕달의 적과 흑을 예시로 소설에서 의미가 단어와 단어 사이, 문장과 문장 사이, 그 차이들의 망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보인다. 줄리앙이 자신을 배신한 레날 부인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밤늦은 시각 서둘러 몸을 마차에 싣고 레날 부인이 있는 성당으로 가 성당 문을 열고 피스톨을 당기기까지 살인이나 복수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줄리앙의 욕구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단어가 아닌 단어들 사이, 공간과 시간들 사이, 곧 의미 작용들의 움푹 팬 사이 공간으로부터 간접적이고 측면적으로 떠오른다. 여기서 의미는 오직 흔적으로만 간접적으로 떠오를 뿐인데 오히려 이처럼 가시적인 것들의 차이화의 망 속에서 간접적이고 측면적으로 떠오르기에 한층 더 강력한 서정과 짙은 울림으로 다가온다. 간접적인 언어의 백미는 예술가들의 모든 시도를 삶의 역사성 개념으로 연결하는 대목에서 발견된다. 우리들의 모든 의미 있는 시도들은 역사로 기록된다. 그런데 메를로뽕띠는 역사가 어떤 존속이 아니라 오히려 근원을 망각하는 힘으로써 말하자면 과거의 새로운 삶을 부여하는 힘이라 말한다. 그렇다면 과거의 발자취를 모아놓은 박물관은 삶의 역사성의 열기를 제거한 껍데기에 불과할 것이다. 여기서 말한 그 박물관은 특히 앙드레 말로의 상상의 박물관으로 이렇게 인쇄 기술이 발달해서 모든 이렇게 작품들을 모아서 상상 속에 이렇게 구성을 했을 때 정신적인 어떤 영역으로 예술 그 작품이 떠오르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을 좀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곳이 아니라 네. 메를로뽕띠는 진정한 역사성이 사실상 작업 중인 화가 속에서 다시 말해 그가 다시 포착한 전통과 자신이 세운 전통을 단 한 번의 제스처로 연결할 때 나타난다고 말한다. 이것은 사실상 역사란 어떤 과거의 발자취들 그 자체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해체적 주체성의 차이화 과정, 주어진 과거의 발자취를 취하면서 그로부터 벗어나는 차이화 과정 작업 속에 생생하게 존재함을 보여준다. 화가의 작업은 세계가, 과거가, 그리고 완성된 작품이 요구했던 것에 대한 응답이자 성취이고 유대로서 영원히 소생하는 탐구의 장을 여는 문화적 산물들의 무한한 풍요로움을 보여준다는 메를로뽕띠의 말은 예술과 문화적 산물의 세계에서 서로 메아리처럼 작용하는 과거와 미래의 역동적 생성의 메커니즘을 맛보게 해준다. 이러한 역사 개념은 존재자들을 상호 탈자적으로 규정시키는 변증법, 즉 둘 사이의 간격이 해소되지 않아서 결코 종합으로 수렴되지 않는 미완전적 변증법, 그리하여 뒤섞임의 존재를 보정하는 변증법의 원리와 상통한다. 구체적 실존 속에서 우리는 동결된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사물들은 어떤 시선을 간청하고 예술가들은 그 만남을 완성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여긴다. 초존재, 곧 모종의 결여를 함축한 존재에게 화답해 나가며 자신을 증명해가는 이러한 존재 개념은 후기의 중심 사상인 살로 이어진다. 3장 이제 존재 발생의 장 구현으로서의 회화에서는 가시적인 눈과 정신에서 기술되는 마지막 예술론을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특히 이제 메를로뽕띠가 화가를 세상을 반추하는 최고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예술을 통해 철학을 새로이 하고자 하는 시도로 읽히게 됩니다. 특히 눈과 정신에서 시각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특히 데카르트의 시각론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시각론을 기술하는데요. 15페이지 맨 위에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각에 대한 고전적 편견을 넘어서기 위해 데카르트의 시각론이 소환된다. 메를로뽕띠는 시각을 합리적 시각 주체의 탈신체화된 눈의 것으로서 빛의 기계적 메커니즘에 따른 행위로 이해한 데카르트적 시각의 이해가 우리의 실제 시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우리의 시각 속의 사물들은 그저 외피로서 다가오지 않는다. 세계 속의 생애를 향한 우리의 시각은 후기 사회의 중심 개념인 키아즘의 몇 가지 계기와 함께 해명된다. 시각과 운동의 키아즘이 있고 능동과 수동의 키아즘이 있는데 사물을 만지기 위해 나는 반드시 사물을 표면에 의해 만져져야 하듯이 보기 위해선 반드시 보여져야 한다. 매끄러운 유리 표면을 만지기 위해 그것을 만지는 내 손가락의 탄성을 함께 느껴야 하듯이 망망대해를 향한 나의 시각에는 망망대해 앞에 놓이는 작은 나의 모습이 안감처럼 겹친다. 이처럼 감각은 순수 수동도 능동도 아니고 이 얽힌 사이에서 발생한다. 외면성과 내면성의 키아즘이 있다. 감각적인 것에는 반사성, 다시 말해 가역성이 있어서 내가 보는 것 속에 내가 들어있고 만지는 것 속에 내가 들어있다. 세자는 자주 자연은 내면에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메를로뽕띠는 회화에서 자주 거울의 이미지가 등장하는 것은 이 같은 반사성에서 연유한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보는 것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자아를 나르시시즘의 자아요 역설적 자아라 말한다. 세자나 회의에서 회화에서 나타난 사이의 메커니즘을 체험된 원급법과 색채 변주라는 구체적 방법론 차원에서 서술했던 메를로뽕띠는 눈과 정신에서는 회화가 드러내는 바 가시적 장 전체에 덧대어진 무궁무진한 비가시적 장들의 존재, 그리하여 우리의 생동하는 존재의 양상 전체를 부양하는 발생적 존재론의 원리로 끌어올린다. 먼저 색채가 주목된다. 메를로뽕띠는 세잔이 중기 이후에 공간 속에서 색채들이 대조를 이루며 사물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로써 회화는 세계 차원, 말하자면 동일성과 차이를 창조하게
창조해내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것은 가시적 장이 상호 차이 속에 얽힌 채 생동하고 있으며 회화가 이런 존재 발생의 장을 화폭에 구현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하늘과 산 그리고 민가들의 색채들이 마치 조각조각 서로 화답하듯 이어지는 생트 빅토리아 산 연작은 이처럼 서로 차이 속에 얽혀 있으며 서로를 잠식하는 존재 발생의 장을 가시화한다. 선 또한 발생적 존재를 구현하는 수단으로 재발견된다. 더 이상 가시적인 것을 모방하지 않는 선, 그리하여 가시성을 암묵적으로 부양하는 사물들 발생의 설계도로서의 선은 화폭 위에 모종의 불균형과 구성적 공허를 창조한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선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비로소 보게 되는지를 드러내 보이는 선이다. 또한 회화는 비가시적 발생의 운동성을 구현한다. 정적인 순간들의 종합으로서의 운동 개념은 운동에 대한 재논식 환상이라 일축한 메를로풍티는 회화 속 움직임이 역설적 배열과 내적 불일치와 함께 나타난다고 말한다. 제리코의 앱섬 더비는 서로 다른 시간성을 응축시켜 질주하는 말의 이미지를 가시하고 있으며 로댕의 조각상들은 서로 다른 순간들을 허구적으로 접합하여 순간의 형상의 이동과 지속을 구현한다. 그래서 이제 데리다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읽겠습니다. 20세기 지성사의 가장 파격적 사유인 해체를 선도한 데리다. 그는 언어와 존재, 주체와 타자, 말과 글이라는 형이상학적 이양 대립의 허구성을 드러내어 철학적 담론의 전제와 방법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한다. 그러나 그의 철학적 개연은 단순히 철학 내부의 논리적 갱신에 그치지 않고 문학과 예술의 표현 양식에 새로운 형식적 가능성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윤리적 상상력의 지평을 확장함으로써 철학을 넘어서는 사상사적 전환의 계기로 작동한다. 이로써 해체는 전통 형이상학의 종말을 고한 동시에 우리 시대의 문화의 실천 전반에 걸쳐 새로운 감각과 새로운 가능성의 문법을 열어젖힌 사건이 된다. 여기서 잠깐 44번 각주가 이제 차연 개념을 풀어놓은 것인데요. 프랑스어 동사 디페레는 다르다라는 의미, 공간적인 차이, 즉 그리고 연기하다, 미루다, 그 시간적인 차이,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지닌다. 이에 비해 명사형 디페헝스는 다름이라는 한 가지 의미만을 가지므로 데르다는 동사가 지닌 두 층의 의미를 모두 포괄하는 새로운 명사를 구성하기 위해 L을 R로 바꾸고 L을 R로 바꾸지만 발음은 똑같은 새로운 명사 디페헝스라는 조어를 고안한다. 따라서 이 개념은 차이와 연기가 분리되지 않고 서로 얽히는 운동, 즉 의미가 끊임없이 미끄러지고 지연되는 언어적 조건 자체를 사유하기 위한 개념으로 자리한다. 다시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이후 데리다의 철학은 예술과의 접합을 본격적으로 시도한다. 그 대표적 기점이 74년에 출간된 조종이다. 시작은 67년 뗄결에 수록된 장준의 글의 파격적 형식에 눈을 뜨면서부터이다. 렘브란트의 그림을 반듯한 작은 네모꼴로 찢어서 변소에 던져버린 뒤 남은 것이라는 이 파격적 제목의 글은 한 페이지에 두 개의 텍스트를 수직 기둥의 칼럼 형식으로 나란히 배치하고 있었으며 서체도 각각 로마체와 이탈릭체로 달랐다. 조종에서 데리다는 이러한 준의 실험적 형식을 도입하여 서양 정신사를 해체하고자 한다. 한 페이지의 좌측에는 헤겔의 철학적 기둥, 우측에는 준의 문학적 기둥을 배치시켰다. 헤겔은 변증법적 종합과 절대정신의 철학을 체계한 철학자이고 준에는 비정상성과 일탈, 추와 악을 전면에 드러낸 급진적 작가로 각각 독립된 두 텍스트 기둥은 1차적으로는 무관하다. 그러나 이 배치 구조는 이질적 가치의 두 텍스트가 끊임없이 비스듬히 서로 연결되고 교차하도록 한다. 그다음 부분 세 줄 내려와서 읽겠습니다. 데리다는 변증법적 헤겔 칼럼과 은하적인 준의 칼럼을 병치시킨다. 여기서 은하적인 것은 결코 하나의 중심이나 통일적 의미로 환원되지 않는 서로 다른 요소들이 산계된 채로 관계 맺는 장을 지시한다. 이는 베냐민이 제시한 성자 개념과 마찬가지로 사태들의 병치와 배열 속에 의미가 섬광처럼 솟아나는 방식을 드러낸다. 이것은 의미가 역사적 연속성이나 논리적 종합이 아닌 이질적 파편들이 간극 속에 서로 비슷하게 만나면서 형성되는 순간적이고 우연적인 구성으로 나타남을 강조한다. 이렇듯 파편들이 각기 독립되고 분리되어 있으면서 일정한 공백을 사이에 두고 상호 참조되도록 한 이 형식은 결국 상호 대립적으로 보이는 헤겔과 준해가 사실상 서로를 비추는 거울처럼 작용하도록 한다. 즉 이 테스트들은 단순히 병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이 공간과 간극 속에서 접합과 해체의 움푹한 골로부터 의미가 역설적으로 발생하도록 한다. 일견 서로 독립적이고 고립되어 보이는 두 개의 칼럼, 이 이중 고독을 데리다는 죽은 자의 대체물이자 절대성을 환기시키는 기념비적 조형물인 거인상이라 말한다. 그러나 이 독특한 배치 속에서 이 거인상들은 서로 윙크 같은 무수한 신호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관통하고 왕래하게 된다. 이 거대한 상들은 각기 독립하지 않고 마치 윙크처럼 미약하지만 무수한 틈새적 소통을 통해 거대하게 흔들리는 상징이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서로 마주한 이 거대한 상들은 그 사이 수많은 면들과 공간들을 만들어낸다. 그 안에서 해체와 생성이 발생한다. 특히 해체의 날을 겨냥하고 있는 지점은 헤겔이다.
조종의 독특한 구조 속에서 해겔의 변증법은 자기 포섭의 논리를 따라가면서도 결국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는 비동일적 타자성을 드러내게 된다. 조종 첫 페이지의 해겔 칼럼은 다음과 같은 문장들로 시작한다. 데리다는 해겔 이후라는 물음을 던지며 시작한다. 해겔 이후 우리는 해겔 없이 사고할 수 없게 되었지만 동시에 그의 자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해겔의 이름은 에글, 독수리와 겹친다. 독수리는 제국주의적 역사적 권능의 상징이다. 해겔의 프랑스식 발음이 어색하듯 그의 이름은 다소 우스꽝스럽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를 차갑고 권위적인 엄정함에 눌려 상징적으로 굳혀진 철학자요 하나의 전설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데리다는 해겔의 서명이 곧 그의 저작 안에 온전히 포섭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오히려 그의 서명은 저작을 감싸지만 동시에 틈사의 여백을 남기는 흔적 자료로 남는다. 따라서 그의 본질은 닫힌 체계의 완결 속이 아니라 파편화된 신체들, 곧 텍스트들의 자녀들 속에서만 드러날 것이다. 데리다에게 해겔이 구축한 체계가 사실상 종합적 통일이 아니라 언제나 전설과 자녀의 흔적들 속에서 선포되는 파편들의 운동으로만 성립되는 역사를 강조한다. 같은 페이지 나란히 병치된 준의 칼럼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한다. 데리다는 준의 칼럼을 파괴된 예술들의 잔해로 이야기한다. 찢겨서 변소에 처박힌 렘브란트라는 이미지는 예술의 숭고함과 고귀함이 파괴되고 배설물과 뒤섞이는 지점을 상징한다. 두 개의 불균등한 기둥, 곧 고전적 예술과 철학적 전통에 지닌 기념비성은 해체된다. 이는 해겔 칼럼에서 등장한 기념비적 서명과 평행을 이룬다. 특히 작은 네모들, 찢겨진 파편들은 스스로 경계에 짓고 독립성을 띠지만 서로의 덮개가 되어 서로를 뒤덮고 되돌리고 대체하고 언급하고 절단한다. 이렇게 두 개의 기둥이 된 해겔과 준에는 이중줄이 연주하는 상호 메타적 텍스트가 된다. 이 상호 메타적 텍스트는 두 개의 상반된 기능성에 작용하는데 하나는 보존하고 내면하고 봉합하는 체계적 포섭의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를 떨어뜨려 동일성의 봉합으로 회수되지 못하도록 하는 추락의 기능이다. 이것은 준의 사유, 곧 오물, 배설, 잔해를 그대로 남기는 전략이다. 앞서 해겔 칼럼이 체계가 모든 것을 포섭하려 하지만 자녀가 남는다는 문제를 제기했다면 준의 칼럼은 그 자녀를 추락과 오물, 찢겨진 파편으로 구체하면서 그것을 기념비적 포섭과 대립시키는 전략을 취한다. 결국 두 칼럼은 병치되어 철학, 문학 사이의 긴장을 이루도록 한다. 해소되지 않는 자녀와 찌꺼기들이 존재를 증명함으로써 체계가 닫히지 않고 차이 속의 종합됨을 보여주는 총체성의 균열을 보여준다. 다음 문단 읽겠습니다. 이처럼 체계가 포섭되지 못한 파편이자 잔해로서 자녀는 공간적 차이와 시간적 지연의 의미를 동시에 함축하는 차원의 구체적 메커니즘을 보여준다. 데리다는 우리에게 모든 의미 있는 것들이 사물의 공간적 차이와 시간적 지연, 그 유희의 결과로서 사후적으로 주어짐을 강조한다. 데리다 예술론은 이러한 의미의 무한 지연 및 본질, 비본질의 역전이 예술 고유의 의미의 풍성을 발생시키는 메커니즘이 됨을 보여준다. 조종에서 강조하는 자녀는 단순히 걸핍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의 가능성을 여는 여백이며 종합을 방해하는 균열 속에서 사유를 새로운 길로 이끄는 창조적 계기가 된다. 조종은 종말과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를 뜻하지만 데리다에게 그것은 단순히 형이상학의 종언을 알리는 부고가 아니라 그 균열과 잔여에서 솟아나는 새로운 울림이 된다. 조종은 천전의 형이상학, 말과 글의 위계, 기원과 종말의 잔선적 도식에 막을 내리고 있음을 드러나는 은유이자 동시에 기존의 사유를 해체하고 새로운 사유의 가능성을 열어젖히는 전환의 종소리다. 조종은 종말을 알리는 소리이자 차이와 생성이 시작되는 신호다. 서양 형이상학의 뿌리에 내재 있던 허구와 모순이 드러난 그 틈에서 데리다는 예술과 철학을 다시 쓰게 하는 차연의 리듬을 발견한다.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그 파레르곤, 맨 밑에 있는 파레르곤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칸트를 넘어서는 부분인데요. 칸트는 판단력 비판에서 작품의 본질을 에르곤, 그리고 액자 등 작품의 주변적이거나 부수적인 요소들을 파레르곤으로 구분한다. 하지만 작품의 본질은 과연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액자나 장식처럼 외적 부가물은 본래의 예술 작품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데리다는 칸트의 논의를 따라가면서 작품 바깥에 위치한다고 간주된 파레르곤이 단순한 주변부가 아님을 보인다. 칸트는 액자나 의복, 건축의 기둥 같은 요소들은 작품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외적 부가물이라 말한다. 그래서 그것들은 취미의 쾌를 강화할 수 있지만 오직 그것들이 형식적인 것으로서 작품에 통합될 때만 그럴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만약 장식이 그 자체로 아름다운 형식 속에 통합되지 않고 예를 들어 금빛 액자처럼 덮어 펼쳐진다면 그것은 치장이 되어 오히려 참된 아름다움을 손상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적 부가물이 사실상 작품의 본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칸트의 논리는 외적인 것이 작품 내부로 침투할 수 있음을, 다시 말해 외부와 내부의 경계가 사실상 모호한 것임을 보여준다. 외적 부가물은 취미의 쾌를 증대시키거나 참된 아름다움에 손상을 주는 방식으로 작품의 경험에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파레르곤이 단순한 주변부가 아니라 작품의 본질적 구조와 그 수용 조건으로 작동하면서 본질과 비본질의 경계를 흔드는 지점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읽겠습니다. 이처럼 파레르곤이 내부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내부가 이미 결핍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내부는 외부와의 관계 속에서만 성립하기 때문에 외부가 없이는 자기 자신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질은 스스로 충분하지 않다. 본질은 늘 외부, 비본질, 장식, 파레르곤에 기대어 성립하기 때문이다. 뒷샹의 셈은 예술 바깥의 것으로 존재하던 사물을 내부로 과감히 끌어들여 내외를 규조하는 경계, 곧 파레르곤의 존재 자체를 부각시킨 대표적 사례이고, 셈은 개별 작품의 내외를 교란시키는 데서 머물지 않고 특히 예술 제도와 관행 전체를 의문에 붙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 이제 존 케이지의 4분 33초도 부수적 잡음으로 간주했던 주변 소리를 작품 안으로 끌어들였으며, 쉔베르크의 12음 기법은 조성 밖의 음들을 평등히 취급하여 음악 체계 내부로 과감하게 도입합니다. 베케트의 고도를 그다르면은 무대 위 거의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은 본래 배경에 불과한 요소가 작품의 중심적 의미를 생산하도록 했습니다. 이토록 현대예술의 다양한 장면에서 파레르곤은 단순히 덧붙인 장식이 아니라 본질에 대한 오랜 편견을 해체하는 힘으로 작동하고 있다. 들레즈의 차이 자체 읽겠습니다. 들레즈는 철학이 더 이상 주어진 개념을 단순히 해명하는 작업이 아니라 개념을 창조하여 삶과 세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명하는 창조적 실천임을 강조한다. 들레즈는 문학으로부터 시작해서 회화, 영화, 건축, 음악 등 다양한 예술 장르를 통해 새로운 개념들을 발명했으며, 이로써 예술은 그의 철학에서 실질적 파트너이자 사유의 동반자로 자리 잡니다. 이러한 철학에서 예술은 개념 창조의 원천이자 실험장으로서 사유가 그 한계와 가능성을 실험하는 장소로 작용함으로써 철학과 더불어 사유를 열어가는 특권적 장으로 기능하게 된다. 들레즈의 철학적 사유가 가타리와의 협업기를 기점으로 전기의 사유의 문제를, 후기의 욕망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할 때 프루스트와 기호들은 전후기를 관통하는 독특한 저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64년이 쓰이고 이후 70, 76년 두 차례 개정 중보된 이 저작은 따라서 사유의 문제가 욕망의 문제와 함께 수정되고 확장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우리는 어떻게 사유하게 되는가? 데카르트에게 사유는 주체에게 이미 속해 있는 자발적 능력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사유는 이미 진리를 향한 선천적 방향성을 지닌다는 가정하에 전개되며 정당화된다. 하지만 우리들의 구체적 삶 속에서 우리의 사유는 과연 그 스스로, 다시 말해 내적으로 촉발되는가? 여기서 들레즈는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마주치는 기호들의 몇 가지 유형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사유를 강제하고 변형시키는가에 대한 해석, 곧 기호들의 해석을 중심으로 풀어간다. 들레즈 사유에서 기호는 단순히 문학적 주제에 머무르지 않고 이 방대한 소설을 단순히 기억과 회상의 서사, 혹 미학적 자해 탐구로 이야기로 이해하지 않고 작품 전면에 흩어져 있는 기호의 작동 방식을 통해 사유가 어떻게 강제되고 변형되는지에 주목한다. 들레즈는 우리에게 사유가 결코 주체 내부에서 자기 동일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충격과 강제에 의해서만 일어난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계기로서의 기호에 주목한다. 이것은 서양 철학이 암묵적으로 전제해온 사유의 이미지, 곧 사유는 본래 진리를 향하고 상식에 기반하며 선의지에 의해 가능하다는 사유의 본질에 대한 일련의 도처를 해체시키는 핵심 계기요, 문학을 통해 철학을 해체시키는 계기로 작용한다. 기호는 사유의 내적 자율성에 의해 포섭되는 것이기는커녕 오히려 외부에서 다가와 주체를 사유하도록 강제하는 타자의 힘으로써 이를 통해 서양 전통 철학에서의 진리의 탐구보다 한층 더 진실한 탐구를 가능케 한다. 이러한 기호에 대한 사유는 먼저 우리의 실존이 동결된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고 시선을 간청하는 사물들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멜로봉트의 초존재 개념, 나아가 우리의 감각적 삶의 능수동성에 얽힘의 메커니즘으로 제시된 키아즘 개념과 공명한다. 사유는 결코 자발적이지 않다. 우리의 사유는 내부로부터 촉발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쉽게 해독되지 않는 외부 기호들과의 만남에 의해 강제된다. 그 다음에 이제 기호들을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고, 맨 처음의 기호가 사교계의 기호이고, 이것은 이제 이름이나 호칭, 예절, 장식, 공간 배치, 초대장, 좌석 배정 같은 어떤 사회적 표시들의 집합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기호는 특히 진리를 곧장 내주지 않고 오히려 그 신분이나 취향, 권력 분포가 그것을 해독하는 방식에 개입한다고 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살롱의 가치가 동일한 사교계란 외패 아래 서로 다른 규칙과 배칙을 통해 드러나고 있고, 이것을 이제 화자는 오해하고 과잉 해석하는 관리 과정 속에서 이 기호의 논리를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사랑의 기호가 있는데, 사랑의 기호는 특히 비밀 내지 기만을 매개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을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감각의 기호가 이제 27페이지 다음으로 제시되는 시작되는 문단, 감각의 기호는 우연한 촉발들, 곧 맛, 향, 촉감 등 소리 등이 비자발적 기억들을 펼치고 사유를 전혀 다른 평면으로 던져넣는 방식으로 찾아온다. 여러 가지 이런 감각적 기호들에서 를 마주치면서 돌연 응축됐던 시간이 펼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그 다음 문단에 이렇게 감각적 펼쳐짐을 들레즈는 찻잔 속에서 스스로를 펼쳐내는 일본 종이에 비유하면서 펼쳐낸다는 동사에 대해서 풀어나가면서 감각적 체험 속의 과거가 마치 단순히 재현되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여러 가지 그 감각적 인상들이 새로운 형식으로 재구성되면서 당시에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을 열어 보인다는 점에서 어떤 본질의 차원을 출현시키고, 예를 들면 유년기의 장소, 정서 등이 한꺼번에 응축돼서 나타나는 이런 영원성의 개념에 가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이제 이 여러 가지 여태까지 다뤘던 기호들이 사실은 물질 속에 너무 박혀 있는데 물질을 벗어나는 기호가 하나 있고, 그것이 바로 예술의 기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페이지 두 번째 문단, 들레즈는 예술의 세계를 기호들의 궁극적 세계라 말하고 있고요. 물질적 우연성에 머무르지 않고 그 속에서 관념적 본질을 직접적으로 지시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어떤 물질에 박혀 있지 않고 그것을 좀 넘어서서 제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되찾은 시간의 차원에 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음악을 들었을 때 음악적 소리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음악 자체가 음악가를 끌어가는 듯한 느낌을 얘기하면서 이 관념이 예술의 기호에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8페이지 맨 밑에 예문을 제가 줄은 안 쳤지만 인용문을 읽으면, 예술작품에서 드러나는 본질이란 차이, 곧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대문자 차이고, 그것은 마치 그러니까 질적인 차이고, 이것은 관점과 연관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관점들, 서로 많은 수많은 관점들에 우리가 가닿을 수 있는, 나의 관점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관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29페이지 맨 위에 있는 인용문도 이제 상호 주관성이 예술적인 것에서만 진정으로 존재할 수 있다. 우리가 오직 예술을 통해서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어떤 편협한 세계와 다른 이의 눈에 비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학기계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레즈는 70년대 판에 문학기계라는 새로운 장을 추가시키는데요. 여기서 추가된 부분은 이후 앙티 오이디푸스에서 제시될 욕망 광기, 기계들의 주체들과 함께 프루스트 문학의 문제의식을 새로운 차원으로 변이시키고 확장시키고 있는데, 네, 김정 선생님, 지금 그 부분을 읽을 수도 있겠지만 네네. 시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성을 위해서는 결론부로 가서 결론부를 네. 조금 읽으시는 게 어떨까 하는 네, 제안을 벌써 드립니다. 그렇게 됐군요. 네, 그러면 네, 여기서 이제 그래서 새로운 차원으로 단순히 기호의 해석에서 넘어서서 어떤 기존의 어떤 무의식적 욕망들의 접속과 해체를 가능하게 하는 부분을 문학기계 부분에서 정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2페이지를 제가 32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들의 중요한 성취는 차이를 단순한 부정성이나 결핍으로 파악하지 않고 오히려 존재의 의미를 가능케 하는 원리로 사유했다는 데 있다. 서로 다른 철학적 문맥에서 출발한 이들의 차이의 사유는 존재와 세계, 언어와 주체의 관계를 새롭게 열어젖혔다. 이러한 이들의 차이의 사유는 이들의 각기 차별화된 예술론과 함께 한층 더 구체적이고 섬세한 결로 발전했다. 예술은 차이를 단순히 표상하거나 형상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생성하고 증폭시키는 구체적 장으로 기능한다. 메르르봉띠에게 회화가 감각과 세계사를 드러내는 체험의 장이었고, 데리다에게는 문학 회화가 파레르곤의 구조가 차연의 흔적을 드러내는 무대였으며, 들레즈에게는 문학이 나아가 회화, 건축, 영화 등 현대예술의 다양한 형태들이 곧 차이와 번복의 실험장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차이 개념들을 통해 예술가들을 세상을 반추하는 최고의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우리들의 구체적 삶 속에서 흩어진 시간들을 새로운 의미와 통일성 속에 되찾는 시간으로 열어보이는 특권적 실천으로 격상시켰다. 이들의 차이의 사유는 오늘의 매체 및 제도와 접속될 때 새로운 잠재력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동시대 예술과 기술 환경에서 작동하는 차이는 주체적 경험을 넘어서 상호 주체적이고 상호 신체적 균열과 틈 속에서 의미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그림으로 제시하는 것은 히토 슈타이어의 How Not to be Seen 하고 프레드 윌슨의 Mining the Museum인데요. 예를 들어 이런 작품 대표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기존의 어떤 은식기들 앞에 노예를 채웠던 족쇄를 같이 이렇게 새로운 배치를 통해 큐레터리얼 프랙티스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런 새로운 배치를 통해 균열과 틈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 문단 읽겠습니다. 한편 오늘날 생태 위기의 국면은 인간과 비인간, 자연과 기술의 관계에 대한 섬세하고 적극적인 사유를 요구한다. 기후 변화, 멸종, 생태적 파괴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종과 종, 존재와 존재자 간의 차이가 어떻게 공존하고 충돌하는지를 사유하도록 강조한다. 이때 우리가 사유할 차이는 곧 분리와 단절의 원인이 아니라 공존의 조건이자 생성의 힘으로서의 차이다. 현대 프랑스 철학이 제시한 차이의 사유는 곧 오늘날 세계에서 발생하는 균열과 일정의 장을 비판적으로 읽어내고 새로운 가능성의 질서를 탐색하게 하는 철학적 방법론으로 자리 잡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는데 아주 꾹꾹 눌러 담은 여러 가지 논의를 전달해 주신 김민정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충북대학교에 재학 중인 재직 중인 박기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논평문을 썼긴 했는데 뭐 그거 시간 계속 압박을 받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혹시 필요하신 분은 나중에 읽으시도록 하시고요. 그냥 말로 몇 가지 든 생각들을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이 논문 이 발표에 대한 논평을 의뢰받았을 때 그 제목이 세 명의 철학자를 이제 다루는 것이어서 이걸 과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럴까? 뭐 어쨌든 한 명도 다루기 되게 힘든데 세 명씩이나 다루고 더군다나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뭐 2명, 3명 이렇게 다루는 게 물론 양도 되게 부담스럽지만 그 논의를 이렇게 조금 더 유기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좀 그 의미 있는 어떤 결론들을 만들어내고 이러는 게 되게 쉬운 일은 아니어서 그래서 이제 2명도 아니고 3명이어서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 이렇게 궁금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논문을 받고 발표를 받고 읽어보면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굉장히 많이 공을 들이시고 그다음에 어쨌든 소기에 가졌던 목적했던 말들을 충분히 이제 글에 담아내셨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어쨌든 각 3명의 철학자가 어떤 지점에서 서로 공명하고 만나고 있는지를 아주 이제 분명하게 설명을 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각 철학자에서 그 논리로 이끌어가는 과정이 매우 설득력 있는 논리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질문을 할 내용이 사실은 없을 만큼 되게 이제 설득력 있고 굉장히 공들여서 쓴 글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제가 이제 아쉽다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 프랑스 철학이나 미학이 수용된 지가 꽤 이제 오래된 역사를 이제 갖기 시작하고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 이제 프랑스 철학이나 미학의 여러 논자들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일종의 공통관념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정도의 단계에서는 조금 더 이제 그걸부터 더 나가는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기대가 있었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미학회의 제목이 차이와 공동체여서 뭔가 조금 더 실천적이고 뭐 이런 방향으로 문제를 이제 이렇게 확장시키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마지막 장 오늘 선생님께서 시간 쫓겨서 말씀을 못하셨지만 결론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언급들을 하시고 방향성들을 제안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 논의들을 조금 더 많이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조금 더 뭐 저도 이렇게 할 얘기가 좀 더 많았을 수도 있고 또 그 논의도 더 이렇게 확장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혹은 아쉬움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논평은 우리 발표자 선생님한테 미처 오늘 읽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또 그래서도 충분히 이제 개진하지 못했던 그 일단의 내용들을 조금 더 토론을 통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몇 가지 의문 혹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읽어보니까 뒷부분에 이제 보면 크게는 제가 제 느낌으로는 어쨌든 이제 예술의 정치성이라고 하는 주제처럼 보입니다.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예술 차이 개념이 갖고 있는 어떤 실천적인 의미 뭐 이런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제기하셨고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많은 부분들이 이제 그 충분히 전개가 되지는 못해서 충분히 제가 그 저자 그러니까 발표자의 생각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크게는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예술이 갖고 있는 이제 기존의 사회적 제도적 문화적인 어떤 차별 혹은 배제에 대한 이 차이 논리 혹은 차이의 철학이나 차이의 미학이 갖고 있는 예술이 갖고 있는 어떤 비판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들을 언급하셨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그 차이 개념이 어떻게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사유를 가능케 할 수 있는가라는 이제 두 가지 질문을 제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 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그 예술의 정치적 기능 혹은 비판적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오늘 그 김정수 선생님이 주로 말씀하신 것은 이 차이라고 하는 차이의 예술 혹은 뭐 차이로서의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발생이라고 하는 여러 그 다른 철학자들이 있지만 그 철학자들이 모두 발생이나 생성의 이념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뭐 제식으로 표현하면 뭐 어떤 존재의 견고성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뭐 그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하셨는데 그래서 그것을 넓은 발표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걸 예를 들면 존재론적 생성이라고 하는 생성의 원리를 예술이 어쨌든 드러내고 가시화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존재론적인 어떤 원리가 곧바로 어떤 정치적인 기능과 비판적 기능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여기 아까 이제 이 작품들이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예술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많은 이제 특히 그것이 생성의 원리를 가시화하는 그런 실천으로서의 예술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리고 그것이 관여하는 것은 사물들의 공동체 그러니까 인간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사물들의 공동체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사물들이 특히 여기에서는 주로 감성이나 감각에 의해서 지각되는 바로서 드러나는 가시화되는 공동체 혹은 사물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감각 공동체, 감성 공동체 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사실은 정치의 기능은 우리 조부님에서 고유님에서 정치의 기능은 일종의 로고스의 공동체, 인간들이 로고스의 존재들이고 그 로고스의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것에 관여하는 것인데 어떻게 예술이 드러내는 어떤 존재론적인 원리 혹은 사물들의 공동체에 관한 논의 그 가시화의 작업이 곧바로 정치적인 기능과 인간의 공동체에 관여할 수 직접 연관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즉자적으로 이렇게 뭐 차이를 얘기하니까 배제를 배제하니까 어쨌든 정치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단순한 논리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이것과 관련해서 연속선상에 또 하나 있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암묵적으로 여기서도 이렇게 충분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차이 개념이 새로운 공동체의 사유를 가능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이제 이 새로운 공동체는 여기 글에 보면 어쨌든 정치 공동체 말하자면 인간들의 정치 공동체를 그 의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차이 개념이 어떤 새로운 사유 공동체를 가능케 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강한 의문 혹은 이제 궁금증이 저한테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저자가 충분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느낌인지 제가 추측하건데 말하자면 어떤 차별이나 배제라고 하는 것들을 배제하는 그런 어떤 공동체를 만약에 염두에 두고 있다면 사실은 그거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공동체라고 하는 정치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하고 굉장히 모순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정치 공동체는 기본적으로는 어떤 특정한 가치 체계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이고 물론 그것이 이제 가치 체계의 변함에 따라서 공동체가 변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구성되는 것이 하나에 있어서 항상 어떤 구별과 배제라고 하는 것이 항상 함축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런 것이 없는 배제를 배제하는 어떤 공동체의 사유를 차이 개념이 가능하게 할까? 그건 도대체 어떤 형태일까?
그건 과연 논리적으로 혹은 개념적으로 과연 성립할 수 있는 이론인가라는, 그리고 그러려면 만약에 설명할 수 있다면 굉장히 철학사에서 오랫동안 지지되어 왔던 그런 혹은 현실에서도 주장되고 있던 어떤 논리나 담론들을 설득해내고 그걸 비판해야 되는 부담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조금 더 그 논의를 좀 더 이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혹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논평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